빈출지문 뽀개기 매매 파트죠. 59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 되겠습니다. 2번 지문 읽어주실까요?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매매 대상 이 부분이죠. 매매는 재산권을 넘겨주고 반대편에도 돈을 지불하기로 하는 채권 계약이어요. 따라서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재산권에는 물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권리도 들어가요. 물건 그러면 부동산하고 동산이 대표적이죠. 권리는 소유권, 특허권, 임차권, 지상권 다 될 수 있죠.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다 매매됩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기억할 거는 입주권, 분양권 다 됩니다. 임차권도 되고 임차권도 매매하시잖아요. 주식도 매매하죠. 그래서 매매 객체가 되는 대상물은 물건에 하나지 않고 뭐까지요? 권리죠. 권리까지 다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들어간다. 권리. 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다 대상이 됩니다. 전세권은 돼요? 되죠. 전세권 넘기고 돈 받는 거죠. 임차권 넘기고 돈 받죠? 뭐 받죠? 권리금 받죠. 오케이. 그래서 지상권, 임차권도 매매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양수도 계약이라고 그래요. 양수도 계약. 양수는 뭐죠? 양수인, 양도인 둘이 합의하는 계약.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 돈 받고 넘기죠. 권리를. 권리를 넘기니까 권리도 매매 대상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7번 지문입니다. 가볼까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과실 문제죠. 과실, 목적물에서 매매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 과실은 누구 몫이냐? 누구 몫이냐? 매도인 거다. 거기에 전제주권 있죠. 전제주권. 인도도 되지 않았고 대금도요. 대금도 완납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매도인 거다. 그럼 잔금이 다 완제가 되면 완납이 되면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수취는 이 단어 하나 꼭 기억하십니다. 대금을 뭐하기 전? 완납 전. 잔금을 완납하기 전이다. 그러면 이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 과실은 누구 거? 매도인. 매도인 몫이고 대금 완납 후에는 누구한테요? 매수인 거다.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죠. 잔금 완납 전이에요, 후에요. 이 부분에 포인트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등기를 쳤어도요. 이 상가에 등기를 매수인한테 먼저 쳐줬어요. 근데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요. 잔금을 송금하기 전에요. 그럼 이 상가에서 뭐가 나오죠? 월세 나오죠, 월세. 원룸에서 월세가 만약에 4천 나왔다. 4천 나왔어도 잔금을 치르기 전이면 이 월세는 누구 거? 매도인 거야. 왜? 기준이 이거다, 기준이. 잔금 넣냐, 넣기 전이냐.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과실은 잔금하고요. 잔금하고 연동시켜라.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은 목적물 인도도 되지 않았고 대금도 완납이 되지 않았으니 목적물로부터 얻어진 과실은 누구 거다? 매도인 거. 오케이.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문 8번 지문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지문 보실까요?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여기서 기억할 단어는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라는 거죠. 면책 특약. 예, 최근에 이 문제하고 관련지어서 시사성 있는 논지가 바로 백신 문제였어요. 우리가 백신을 막 구매하려고 그럴 때 그 백신 개발사인 화이자나 이런 등등의 회사에서 백신 제약회사에서 구매자한테 뭐를 요구한 거냐면 하자가 있을 때 하자라는 건 뭐냐면 백신을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죠. 부작용에 대해서 면책 특약을 걔네들이 요구한 거예요. 혹시 부작용 생기면 제약회사는 책임 안 지겠다 이거죠. 그게 부작용 면책 특약입니다. 부작용 면책 특약. 부작용이 생기는 거 너무 급하게 지금 짧은 기간에 백신을 개발을 해서 부작용이 필수적으로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뭐 해달라? 면책시켜달라라는 특약. 그 특약이 바로 무슨 특약? 부작용 면책 특약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른 말로 바꾸면
담보책임, 면책특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문맥상.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제품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어느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게 담보책임이죠. 근데 그 제품에 대해서 부작용 면책특약을 제조회사가 계속 요구한 거죠. 매수자가 불안한 거지. 저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거래가 빨리 종결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이때 부작용 면책특약은 유효예요. 그럼 유효니까 어떻게 되죠? 부작용이 생겨도 백신 구매해서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생겨도 이 특약이 유효니까 이쪽에서는 제조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화이자 등등은 책임 안 져요. 전혀 책임 안 져요. 화이자. 왜? 이 특약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죠. 반전이. 그럼 이 특약대로면 얘네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죠. 제품에 부적합이나 결함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 책임에서 완전 자유로워지죠. 근데 우리 민법은 여기다 반대 특약을 넣었어요. 반대로 면책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한 자가, 제품을 매도한 사람이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 제품의 하자, 부작용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책임을 면제받지 못해요. 이게 법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 고지하지 않은 때.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기억하라고요? 나쁜 식기 그랬어요. 제가 나쁜 식기. 이 나쁜 식기. 하자를 알고도 고지를 안 해. 알고도. 그러면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저 부분하고 저 앞부분하고 정반대되죠. 원래는 이렇게 면책 특약을 넣으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책임 면해요. 다 책임이에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서 면제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제품 매도자 측에서 하자가 생겨도.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전제죠. 이 전제를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타켓 객관식은 법조문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출제위원이. 바로 이 부분이 타켓이다.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 고지하지 않은 때. 그걸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나쁜 식기. 이런 놈은 면제받을 수 없다.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어요. 책임 다 져야 돼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우리가 사왔죠? 사왔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 고지 않았다. 알고 고지를 안 해줬다. 그러면 만약에 저 백신을 투여를 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분들이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겠다. 우리 민법은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뭐하는 거? 면책시켜주는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이게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뜨는 건 이쪽이다.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 고지하지 않은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 저 부분하고 반대되는 부분. 저쪽이나 이쪽이냐를 꼭 기억해 두실 거. 예. 법 조문상 출제 대상으로 아주 빈번하게 문제되는 점. 이 부분 강조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갈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고지하지 않은 하자죠. 그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오케이. X. 8번 질문 되셨고요. 이어서 10번입니다. 10번. 담보 책임 나왔습니다. 담보 책임. 여기 잠깐 설문 여기요. 기초자료 보시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는 재산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우리는 두 개로 나누죠. 첫 번째는 물건의 하자. 두 번째는 권리의 하자. 크게 두 개로 종류를 나누이고요. 다시 물건의 하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특정물의 하자, 불특정물, 종류물의 하자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특정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나 아파트. 특정물의 하자가 있다. 두 번째는 불특정물 또는 종류물의 하자. 내가 그랜저를 새 차로 뽑았는데 하자가 있다. 아우디 뽑았는데 하자가 있다. 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이때 문제가 바로 종류물의 하자. 이때는 두 가지로 대처를 해요. 이 하자 때문에 목적 달성을 못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면 무슨 하자? 중차대한 하자다. 아우디 뽑았는데 아우디 엔진 결함 때문에 갑자기 불이 나고 난리야. 목적 달성 못하죠? 운전 못하죠? 이럴 때는 계약 어떻게 해요? 해제로. 해제 처리하는 거죠. 돈 환불받으면 돼요. 내 돈 다 줘. 1억 5천 다 줘. 목적 달성이 가능해요. 결함이 있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해요. 가능해. 그러면 해제 안 해줘. 환불해줘. 환불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손해배상만.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만 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솔루션이 잡히는 거죠. 목적 달성 못할 정도냐? 목적 달성 가능한 거냐? 이거를 저는 뭐라고요? 중대한 하자냐? 경미한 하자냐? 이렇게 자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대한 하자지. 왜? 엔진 결함 때문에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중대한 하자. 그럼 해제해버리면 돼. 환불받고. 목적 달성은 하는데 결함은 있어. 엔진 아니면 문짝에 결함이 있어.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에 결함이 있어. 그러면 목적 달성은 되는데 하자가 있긴 있는 거죠. 무슨 하자? 경미한 하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럴 때는 해제 안 되고 손해배상으로밖에 구제가 안 돼요. 그죠? AS 받고 끝입니다. 이 정도로 해결이 돼요. 이를 무슨 하자? 물권의 하자입니다. 이 물권의 하자는 6개월 안에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죠. 6개월의 제척기간. 그리고 하자를 알아야 돼요? 몰아야 돼요? 모르고요. 모르고 차를 샀을 때만 따져요. 선의 무과실일 때.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담보 책임을 얘가 얘한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물권의 하자. 이 정도가 물권의 하자의 대표적인 거. 하나 최근에 문제되는 거는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가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더라. 법률적 장애죠. 법률적 장애. 그 법률적 장애를 우리 대법원은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권의 하자로 취급한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법률적 장애가 있는 거, 법률적인 뭐가 있는 거, 장애가 있는 거. 땅을 샀는데 거기다 건축을 못해. 아파트나 호텔을 못 지어. 통설은 권리하자로 봐요. 통설은 권리하자. 대법원은 물권의 하자. 이게 대법원하고 통설이 완전 엇갈려 있는 거죠. 그래 중요해요. 법률적 장애를 판례는 뭘로 본다? 물권의 하자로 본다. 권리하자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권리하자는 총 몇 개로요? 5개로. 5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내가 1000평을 매매를 했는데 전부가 남의 땅이야. 전부가 이를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전부 뭐라고 그러죠? 타인 권리를 매매했어 내가. 이런. 전부 타인 권리 매매했을 때. 두 번째는 일부가 타인 권리야. 1000평 중에 100평만 남의 땅이 껴있어.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저도 최근에 집을 줬거든요. 집을 줬는데 옆집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엊그제 와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측량을 하자고. 왜요? 경계가 잘못돼가지고 이 지금 건물 땅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 자기네 땅에 건물이 있다는 거지. 일부죠. 일부가 남의 땅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일부 타인 권리 매매. 현실에 많은 거 이게. 현실에 많은 건 이거예요. 세 번째는 수량이 부족할 때요. 내가 1000평을 매매를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50평이 모자라네. 이를 뭐라고 그러죠? 수량 부족 문제라고 그래요. 모자르면 어떻게 해? 모자르네. 나는 1000평으로 생각하고 돈을 지불했어. 입금을 했어. 근데 측량 결과 950평이고 50평을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깎지. 얼만큼? 50평만큼. 이게 수량 부족일 때 해법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용의권의 제한이죠. 용의권의 제한. 드문 경우지만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사고 잔금 치르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짐 싸가지고 이삿짐 풀고 가서 이삿짐 풀려고 딱 갔더니 이삿짐 차 끌고 갔더니 그 집에 전세권자가 있네. 이 집에 전세권자가 살고 있더라는 거지. 용의권의 제한이 있다 이거죠. 용의권 제한. 그럼 이 사람이 저 용의권 때문에 전세권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계약을 파기하면 되죠. 해지할 수 있어요. 어느 조건하에? 모르고 사면. 용의권, 전세권이 있다는 걸 모르고요. 모르고 내가 집을 빌라 계약을 해서 그러면 해제가 돼요. 해제가. 거꾸로 알면 그거 알고 내가 계약을 하면 해제도 아무것도 안 돼요.
현실은 어떠느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줄 때 이 집에, 이 빌라에 전세권자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나 안 해드리냐? 다 해드리죠. 해드리니까 용의권 제한은 필연적으로 이쪽에다 알게 돼요. 대부분 99%. 알게 되니까 이쪽에다 따질 일이 거의 없어요. 알고 있겠으니까. 마지막이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빌라를 샀어요. 그때 그 저당권이 경매 실행돼서요. 경매가 실행돼서 내가 집 소유권을 날리면 날린 사람, 이 날린 매수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총 5가지죠. 이 5가지 중에 매수인이 선의 악의,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이 시험 타겟인데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뭐가요? 해제가 선악이다. 그래서 전해라고 암기합니다. 전해. 해제가 선악 불문입니다. 해제가. 일부 타인 권리는요. 일부 타인 권리는 뭐가요? 감액이요. 감액 청구가 선악이다.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해제가 선악 불문. 선이어도 되고 악이어도 되고요.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뭐가요? 감액이요. 감액 청구가 선악 불문하고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수량 부족과 용의권 제한은 무조건 선이에요. 둘 다 선이. 여기는 선일 때만 돼요. 악일 때는 꽝이, 악일 때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지막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일 때는 선악불문하고 2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도 되고 해제도 돼요. 이게 선악불문하고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하자 총 5개 중에 우리 머릿속에는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된다. 한 줄만. 매수인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 선의 악의 불문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전해 일감 줄이면 저손해라는 거죠. 이것만 선악이다. 선악. 전해 일감을 확 줄이면 누구요? 저만 손해죠. 이게 바로 선악. 선이어도 되고 악이어도. 선이어도 되고 악이어도 되고 다 되는 거다 이게. 이 카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뺀 나머지는요. 이거 뺀 나머지는 다 선일 때만 먹혀요. 나머지 케이스요. 나머지 케이스는 몽땅 매수자가 선일 것. 전해 일감술이면 저손해. 이거는 선악불문이죠. 근데 이거는 나머지는 다 선이야. 수량 부족 선이. 용의권 제한 선이 오케이. 그리고 담보 책임은 이거 한 줄이다. 이거 한 줄로 끝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시중에 타사나 뭐 기본서 보시면 도표 있어요. 엄청난 큰 도표. 그 도표를 막 외우고 다녀. 타사 수험생들 와가지고 제 거 듣는 거 보고 막 그걸 외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워 그랬더니 자기들은 외우려고 도전한다는 거죠. 왜냐면 수험생의 기본 자세가 도전이니까. 그거 어떻게 외우냐. 이거 도표를 선악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못 외워지는 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하시면 돼 그냥. 전해 일감 줄이면 누구요? 저만 손해예요.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다 뭘로? 선의로 빼내면 돼요. 끝. 그래서 담보 책임은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 경매하자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설문 가볼게요.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설문은 타인 권리 매도죠. 타인 권리를 매도한 자 그랬지만 여기서 타인 권리는 뭐를 뜻하느냐? 전부 타인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 권리 매도 그러면 타인 권리를 매도한 때라고라는 말이 나오게 될 때는 뭐라고 바꾸시면 돼요? 전부 타인 권리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바꿔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매수인이 언제요? 악의여도 선악불문하고 뭐가 돼요? 해제가 된다. 해제가. 따라서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을 때, 이전할 수 없을 때, 이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왜냐?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뭐가요? 해제가 악의여도 허용이 되니까요. 이 부분입니다. 전해. 오케이. 이어서 다음 질문 11번 질문 달려갑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의 매수인한테는 신뢰 이익이 아니라 판례는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 이행했을 때 이익, 손해를 다 물어내라. 그래, 신뢰 이익 아니고 이행이익이다. 이행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주문이고요. 이어서 12번 주문.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빌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용의권 제한을 말하고 있죠. 계속요.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여기 빌라를 내가 매매로 샀어요. 매수자가 샀죠. 샀는데 이삿짐 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집 앞에 누가요? 전세권자가 살고 있더라. 그 집 안에. 그래서 목적 달성을 못하면 계약 어떻게 하죠?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설문은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가 틀렸네요. 목적 달성 못하면 누구 때문에? 전세권자 때문에. 전세권자 때문에 매수자가 목적 달성 못할 때만 계약 해제가 돼요. 그래서 X. 그것도 언제만? 선의일 때만 해제할 수 있어요. 바로 수량 부족과 용의권 제한은 선의여야 되고 목적 달성을 못할 때만 계약 파기가 된다. 이어서 13번 지문 연결합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여기를 뭐라고 그러면 돼요? 용의권 제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용의권 제한.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있거나 전세권이 있을 때 그로 인하여 목적 달성 못하죠. 그러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언제? 선의라는 조건하에. 여기 있죠. 수량 부족이나 용의권 제한은 선의라는 조건하에 해제가 됩니다. 목적 달성 못할 때. 오케이. 맞는 지문. 이어서 14번 지문 연결합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예, 1000평을 샀죠. 땅 1000평을 샀는데 100평이 남의 땅, 옆집 땅이 남의 땅에 박혀 있더라. 내가 산 땅이 일부가 옆집 땅이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할 때 그 1년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다른데 선이면 안날입니다.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이면 언제부터? 계악일입니다. 계악일. 이걸 계악으로 바꾼 거는 이거하고 매칭하기 위해서죠. 선이면 안날이고요. 악이면 언제부터? 계악일부터 1년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빈번한 탁해요. 악이면 계약이 아니라 계악일이다. 여기도 양쪽을 매칭합니다. 이렇게. 설문 보시면 선이라고 되어 있죠. 선이면 계약한 날이 아니죠. 계약한 날은 언제부터죠? 악이죠. 악일 때가 계약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아주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빈번하게요. 8번 정도 나왔으니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논점입니다. 일부 타임 권리에서 이 부분. 선이면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악이면 계약서 쓴 날로부터 1년입니다. 구별을 꼭 해두시고요. 이어서 다음 지문 15번 지문 가볼게요. 권리죠. 권리. 권리 오타입니다. 갈게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타인에서 악이면 안날인가요? 계악일인가요? 악이면 계악일 그랬죠. 계악일. 악이죠. 악. 안날 틀렸죠. 안날이 아니라. 악이면 계악일이다. 그래서 설문에 악의의 매수인은 안날 틀렸죠. 정확하게 바꾸면 악이면 언제부터? 계악일부터 1년이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16번 연결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수량 부족. 내가 1000평 샀는데 950평이야. 50평이 어딘가 없어. 모자로. 계속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수량 부족이나 용익권 제한은 언제만 구제받아요?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구제받죠. 감액이나 해제하면 되죠. 그죠? 몰랐잖아. 나 모르고 샀지. 몰랐으니까 뭐 해줘? 깎아줘. 얼만큼? 50평만큼. 모자라는 만큼. 감액이 됩니다. 감액. 감액할 수 없다 아니라 있다. 언제만? 선의일 때. 선의라는 조건하에. 수량 부족일 때는 선의일 때만 구제받아요. 수량 부족, 용익권 제한 언제만? 선의일 때만. 목적 달성 못할 때 해제. 그죠? 나머지 감액. 오케이. 이어서 17번 지문 연결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수량 지정 매매는 한 평에 얼마씩 거래를 했을 때가 수량 지정 매매. 계속이요.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내가 1000평 샀는데 950평이란 말이죠. 50평이 빠지죠. 그죠? 1000평 중에 50평이 모자라요. 나는 1000평 값을 지불했는데 실제 면적은 계약 면적이 모자라. 이를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해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의이면 어떻게 해요? 감액하면 되지. 감액. 깎아줘. 얼만큼 깎아? 50평 모자라는 만큼. 근데 목적 달성이 아예 안 돼. 50평이 모자라서 내가 공장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감액이 아니라 해제죠. 해제. 그냥 해제해버려. 해제. 이렇게 구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걸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전부불능일 때 개체과 책임이 엮어지는데 이거는 1000평 중에서 50평 일부만 모자라는 거죠. 일부만, 요만큼만.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살짝 모자라는 거죠. 이럴 때는 개체과로 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체과는 언제 치고 들어가요? 이 부분이 중요한 타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여러분 머릿속에 오답 노트나 아니면 키워드 노트 이걸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원시적 무슨 불능? 전부불능일 때. 전부가 원시적 처음부터 전부가 뭐 할 때요? 불능이어야 전부 불능이어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개체과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지 설문처럼 수량 부족처럼 원시적 무슨 부족? 수량 부족일 때. 수량이 부족하잖아. 얼마가? 50평이 모자라.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이럴 때는 개체가가 인정되지 않는 거야. 이 부분이 타켓. 그래서 원시적 무슨 부족? 수량 부족에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모자라니까 개체가는 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맥락, 이 맥락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지문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런데 매수했는데 그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날렸어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날렸죠. 그러면 손해배상하고 해제가 됩니다. 선의일 때요, 악의일 때요.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해제 두 카드가 다 되죠.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배상 두 카드가 다 된다라는 거죠. 누가요? 악의여도 별표. 해제와 손배청구 두 카드 다 먹히죠? 여기죠. 이 부분 포인트 잘 잡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계속 이어갈게요. 19번 부탁드립니다.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행사,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일 때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하고 해제가 선의여야 돼요? 아니잖아요. 선악불문이죠. 근데 설문에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라고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선의가 아니라 선악불문하고 해제도 되고 손해배상도 두 카드 다 되죠. X지문. 이어서 21번 지문 연결합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계약 당시에 목적물 전부가요? 일부가요? 일부가 멸실했죠. 바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때는 언제만?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맞죠? 감액이 됩니다. 오케이. 얼마만큼 깎아줘요? 일부 멸실한 만큼. 악이면 꽝이죠. 아무것도 구제 못 받습니다. 두 가지는 수량부족과 용익권자는 악이면 안 되고 언제만 선의라는 조건하에 돼요. 선의일 때만. 이어서 22번 질문 이어갑니다.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예, 최근에 우리 판례하고 통설의 견해 다툼이 있는 부분이죠. 바로 토지에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내가 10,000평을 샀어요. 호텔 지으려고. 근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법령상 제한이라고 그러죠. 이때 통설은 권리의 하자, 판례는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거는 계약서 쓸 때, 계약 성립 시부터가 기준이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연결할게요.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에 매수인이 알고 있었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내가 토지를 샀죠. 500평을 샀죠. 그런데 그 토지가 오염되어서 썩어 있죠. 썩어 뭉개져 있죠. 이게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 그 사실을 알고요, 모르고요? 알고 있었네, 알고. 여기 알고의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죠, 키워드. 알고 있었다면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 있죠. 물건의 하자는 특정물 하자하고 종류물 하자로 나누어지는데 언제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 6개월 안에. 그리고 선일 때, 모를 때만이죠. 모를 때. 하자를 모르고 내가 땅을 샀어. 토지가 오염되어 있는 거를. 근데 이 설문은 알고 샀죠. 알고 사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바로 물건의 하자는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되는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리고 다음 질문, 25번 질문 달려갑니다.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오염이죠. 토지가 오염되면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죠. 하자로 인하여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대한 하자, 경미한 하자. 중대한 하자구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건물을 못 져.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하면 되죠. 해제. 해제할 수 있다죠. 있다. 25번 X. 다음 질문 27번 질문 연결합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법적 제한 또 나왔죠. 계속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예, 이를 법률적 장애라고 그랬죠. 법률적으로 장애가 있어. 이를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28의 기출문제. 이어서 28번 질문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여기 있죠. 물건의 하자는 특정물하고 종류물 하자로 나누이고 언제만?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해제나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이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 여기 발표. 요거 기억하실게요. 제척 기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꼭 하나 기억할 거는 이 해제는 제척 기간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제척 기간. 몇 개월? 6개월이죠. 6개월. 그다음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되죠? 목적 달성을 할 수는 있긴 있어. 경미한 하자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제척 기간 6개월에 걸려요. 조심할 거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 기간인데 동시에 뭐에도 걸리느냐?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10년에 소멸시효에도 같이 걸린다. 중복해서. 예, 이게 최근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실게요. 여기다 발표할게요. 간평이나 사법고시에 이 부분이 아주 최근에 부각돼서 물어보고 있어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동시에 뭐에도 소멸시효에도 걸리더라. 여기 발표하실게요. 이어서 29번 질문 달려갑니다.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 아까 설문의 맨 앞부분 서두에서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하자를 뭐하고요? 알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 화이자에서. 그럴 때는 담보책이 무슨 특약? 면책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어서 계약법 강론 교환입니다. 교환. 자, 교환 가보실까요? 교재 598쪽입니다. 자, 이제 계약법 강론의 첫 번째 주제인 매매가 완결이 됐고요. 두 번째 주제가 교환이죠. 자, 그 교환에 관한 빈출지문 뽀개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기본 얼개부터 잠깐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합니다. 교환은 재산권하고 재산권을 바꾸자라고 하는 합의, 이를 교환계약이라고 해요.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하자? 우리 서로 맞바꾸자. 이게 교환이죠. 근데 양쪽의 재화의 가격이 어긋나면 이쪽에서 돈을 더 얹어주게 되죠. 그럴 때 얹어주는 돈, 한쪽 편에서 더 얹어주는 돈을 보충금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을이 줘야 될 거는 토지하고 보충금을 주는 거죠. 그 반대급부는 건물이고요. 자, 이게 교환계약의 기본 구조. 이때 교환계약은 이쪽에서는 건물을, 반대편에서는 토지와 보충금을 주니까 서로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이거. 쌍무계약. 두 번째는 대가지불을 서로 하죠. 그래서 유상계약이다. 쌍무 그리고 유상계약입니다. 그리고 낙성불효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점. 이쪽에서 보충금을 얹어주는데 저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이죠.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대로 매매 규정을 끌어다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규정은 교환에도 그대로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건물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담보 책임을 얘한테 가서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교환에도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이 준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담보 책임 준용. 자, 그러면 기본적인 논의의 구조 잡혔고요. 자, 그럼 설문으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 읽어주실까요?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예, 설문에 도식화해 놨습니다. 건물과 을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을이 보충금 1억을 얹어주겠다. 이렇게 교환 계약이 된 상황. 이때 아래 설문이죠. 아래 설문은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교환에 관한 빈출 지문을 밑에 쫙 붙여놨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입니다. 갑, 을 사이의 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계약이다. 쌍무, 유상 맞죠? 그리고 낙성, 불효식 계약. 오케이, 맞습니다. 매매와 똑같죠. 매매도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교환도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그죠? 임대차도 똑같아요. 세 개 계약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문입니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서로 하자 있죠. 그럼 어떡하죠? 담보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여기 하자 있죠? 책임지고 이쪽도 하자 있으면 책임지죠. 건물에 균열이 있다. 너 책임져. 이 토지가 오염됐다. 책임져. 하자 담보 책임이 매매 규정이 그대로 교환에도 준용된다는 점. 그래서 X. 세 번째 지문입니다.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을은 저 건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를 줘야죠? 토지하고 보충금을 넘겨줘야 돼. 이걸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 사유가 됩니다. 교환 계약 무슨 사유? 해제 사유로 작동한다는 거. 왜? 채무불이행이니까. 네 번째 지문입니다.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죠. 별거 아닌데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누구 과실이에요? 누구 과실?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건물 누구 건데요? 갑 건데 매도인 갑 건데 갑 소유인데 누구 과실? 을의 과실. 을의 과실로 이 펜션이 불이 나버렸다. 네가 이거 건물 잘못해가지고 불냈다며. 그러면 갑은 건물을 주고 을은 토지를 줘야 될 거예요. 그죠? 원래 계약이 깔끔하게 진행되면. 그런데
건물이 의뢰과실로 건물이 불나버렸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넘겨받는 대가로 뭐를 줘야죠? 토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주고 뭐까지 줘야 돼요? 보충금까지 넘겨줘야 되죠.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실됐다. 그 멸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 해도 을이 했을 때에도 의뢰과실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해도 을의 무슨 지금? 보충금. 이 보충금하고 토지죠. 토지하고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왜? 얘가 이걸 주고 네가 반대급부로 이걸 줘야 되는데 네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너는 네가 줘야 되는 급부, 이 급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해 줄 의무가 남아있다. 따라서 을은 네 잘못으로 건물 불사질렀죠. 그래도 넌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주고 보충금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하고 이게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누구 과실로 멸실되면 갑의 과실이면 이 사람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면 을은 뭐를 안 주면 돼요? 토지하고 보충금 안 주면 되지. 그럴 때는 을의 무슨 의무가? 보충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느냐 이 건물이 누구 과실? 갑의 과실이냐 을의 과실이냐. 갑의 과실로 멸실되었다. 두 번째는 을의 과실로 멸실되었다. 세 번째는 그럼 뭐를 냈을까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시험 낼 거는 쌍방 과실 없이 멸실되었다. 갑과 을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발전적으로 시험에 나갈 거죠. 저래도 이거 안 내. 이거 내지 이거 밑에 세 번째 거로. 그럼 해법을 갑니다. 누구 잘못 이렇게? 갑의 과실로 멸실되었다.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를까요? 우연부담이라고 부를까요? 이건 네 잘못이네. 네 건물이 네 잘못으로 망가진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그러면 되겠네. 채무불이행이지.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 과실이에요? 을의 과실이죠. 을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채권자 우연부담이네요. 채권자가 뭐한다? 우연부담한다. 우연부담 문제죠. 채권자 우연부담. 이거는 쌍방에 뭐가 없이요? 과실 없이요. 쌍방 과실 없이 건물이 붕괴됐어요. 뭉개졌어요. 지진으로 뭉개됐어. 지진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채무자 우연부담이다. 이 부분을 시험에 출제하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발전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설문은 을의 과실이니까. 을의 과실을 멸실했을 때 이 두 번째죠. 채권자 우연부담이니까. 너 어떻게 너? 내가 건물 먹어야 되는데 건물 못 먹었어. 누구 때문에? 내 잘못으로 건물 못 먹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땅하고 보충금을 줘야 되네. 이 의무는 소멸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지진으로 이게 건물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죠? 지진으로 이게 없어지면 갑은 건물 안 주고 을은 반대급부로 뭐를 안 주면 돼요? 나 토지 못 주고 보충금도 못 내. 왜 못 내? 지진 나서 이걸 못 먹으니까 나도 이거 못 내. 이게 채무자 우연부담 해법네. 오케이. 이어서 다음 지문 5번 지문 연결합니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예. 건물을 뭐하면 인도를 받았다. 이 빌딩을 넘겨받죠. 그죠? 넘겨받으면 그 빌딩에 대한 대가가 뭔가요? 땅하고 보충금이죠. 보충금을 넘겨줘야죠. 바로 보충금의 뭐를요?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물건을 뭐한테 이 물건을 인도한 거하고요. 물건을 인도하는 거하고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는 게 바로 이자 지급이라는 거다. 그리고 물건이 인도가 되면 점유가 넘어오면 반대편에서 그 대가로 무슨 문제가? 이자 지불이요. 이자 지불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 문제 6번 지문 달려갑니다.
을이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매매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보충금 지급을 약정하면 무슨 규정? 매매 규정을 끌어다가 준용한다. 준용한다. X. 7번입니다. 을이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매매가 성립한다. 자, 이 부분 함정이죠. 방금 전 문제하고 뭐가 다르냐면 비슷한데 달라요. 을이 저 건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하고 돈을요, 보충금 1억을 물어주기로 했단 말이죠. 이때 을이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보충금까지 내잖아요. 이랬다고 해도 이게 매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매가 되려면 을이 돈만 내야지, 돈만. 저 건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만 지불해야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교환은 토지하고 보충금을 내잖아요. 보충금을 냈다고 해서 매매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매매는 순전히 건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만 있어야죠, 돈만. 근데 여기는 돈만 있나? 아니죠.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로 탈바꿈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충금을 냈다고 해서 보충금을 얹어준다고 해서 이게 매매로 탈바꿈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매매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매매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죠? 매매 규정을 준용하는 거지. 매매가 성립해버린다. 이건 잘못된 서술이죠.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요. 보충금을 얹어준다는 뜻이 매매로 탈바꿈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매매 규정을 뭐 할 뿐? 준용하는 거지. 준용하는 거지 매매로 성립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 부분도 26회 시험에 들어와서 아주 예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보충금에 대해서. 이 보충금 그러면 첫 번째 매매 규정 준용한다는 거. 두 번째 이 보충금은 이행을 안 하면 저쪽에서 계약 파기 사유로 작동한다. 그럼 보충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보충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이 목적물이 누구 때문에 멸실됐냐 이거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1, 2, 3로. 이거 보시면 민법이 암기가 아니네. 이게 암기가 아니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를 해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암기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당연히 망하는 거고 길을 잘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충금까지 교환해서 같이 보셨습니다. 이어서 8번 지문 연결합니다. 전부 타인 소유물을 교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여기 보실까요? 자, 건물과 토지를 교환하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건물이 누구 거라고요? 갑 소유가 아니라 갑의 친구나 아버님 거였다. 이 아버님 거죠. 아버님이 소유하는 건물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 되나요? 예. 계약은 약속할 때 되는 겁니다. 약속할 때. 그러니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요? 타인 소유라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문이다. 왜요?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은. 이행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 문제하고 별개다. 계약 자체는 유효다. 유효. 타인이 소유하는 건물을 교환하는 약속 가능하고요. 타인이 소유하는 건물을 뭐하는 거? 매매하는 것도. 매매하는 약속도 가능하고요. 타인이 소유하는 빌라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약속도 유효라는 거죠. 왜 유효냐? 남의 거를. 교환이나 매매나 임대차는 특성이 뭐라고요? 약속하는 거야. 약속. 해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는 거죠. 채권 계약은 가능한 거예요. 얘 거 아니라 남의 거라도. 그래서 우리끼리 누구 거를요? 저 문재인 대통령 땅, 대통령이 앞으로 돼 있는 땅도 우리끼리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은 할 수 있지. 이행이 되냐 안 되냐는 별거리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둡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가 계약법 강론에서 시험 나오는 테마죠. 이 세 가지는 남의 거라도 타인 소유라도 얼마든지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그리고 교환, 계약 강론 두 가지 주제를 같이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